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인천대 학교사범대학 김평원 교수입니다. 이 영상은 2026년 인천 청소년 학술제 지정과제와 관련된 기초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2026년 처음 시행하는 지정과제는 언어학과 컴퓨터공학을 융합한 과제인데요. 학생들 스스로 한글 전신코드를 제안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전신코드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논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원리만 이해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으며 오히려 재미있는 탐구 주제이니 청소년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탐구 프로젝트는 언어학과 컴퓨터공학을 융합한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어학과 컴퓨터공학은 대학에서 배우는 인문학과 공학을 대표하는 학문이죠. 서로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생 수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정보 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학, 암호학, 컴퓨터 공학이 융합된 조금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게 되죠. 이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교과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과목들 속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풀 실마리가 숨어있기 때문이죠. 먼저 언어의 질서를 어떻게 계량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이 질문은 국어와 영어 과목에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암호를 데이터 과학으로 접근하여 해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수학 과목과 연결됩니다. 이어서 한글은 근대 통신 매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가? 이 질문은 역사 과목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정보 과목과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고등학교 각 교과와 관련된 학문 분야 및 탐구 과제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비밀을 지키고자 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일부 상형 문자를 평소와 다르게 적어 의미를 숨기려 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체계적인 암호 생성과 해독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문자 배열을 바꾸는 단순 치환식 암호가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파르타의 스키테일 암호입니다. 스키테일은 원통형 막대를 뜻하는데 그 막대에 가느다란 리본 모양의 양피지를 감아 메시지를 적은 뒤 다시 풀어서 전달하는 방식이죠. 풀어진 양피지만 보면 바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쟁 중 비밀 명령을 전달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이 그 리본을 손에 넣는다면 다양한 굵기의 막대에 하나씩 감아보며 결국 내용을 해독할 수 있죠. 즉 이런 치환식 암호는 적이 풀어내기 전까지만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카이사르 암호는 막대조차 필요하지 않은 더 단순한 방식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알파벳을 일정한 간격만큼 밀어 다른 문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를 D로 B를 E로 바꾸는 식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매우 단순하지만 당시에는 군사명령을 빠르게 보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단이었죠. 카이사르는 치환 암호로 적힌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자를 치환해서 해석해 보니 암살자를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를 무시했다가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소설 황금벌레를 읽으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암호 해독 과정을 따라갑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보물의 위치가 담긴 암호문을 발견하죠. 이 암호는 영어 알파벳을 숫자와 부호로 바꾼 전형적인 치환 암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영어 알파벳의 등장 빈도를 계산하죠. 소설이든 기사든 대화문이든 충분히 많은 영어 문장을 분석해보면 알파벳은 일정한 빈도 순서를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E, T, A, O, I, N 순서대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빈도표는 영문 치환 암호를 해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이제 암호문에 등장하는 부호의 빈도를 살펴봅니다. 가장 많이 나온 기호는 숫자 8, 그 다음 세미콜론이고 숫자 4, 닫힌 괄호, 더블대거, 순입니다. 주인공은 가장 많이 나온 숫자 8을 영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2로 가정하고 암호풀이를 시작하죠. 또 숫자 8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기호 묶음 세미콜론 4, 8을 영어에서 가장 흔한 세 글자 조합인 정관사 더로 추정합니다. 그 결과 세미콜론은 T, 숫자 4는 H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문에 쓰인 세미콜론을 모두 T로 바꾸고 숫자 4를 H로 바꿉니다. 이렇게 치환을 마치면 T 열린 괄호 EE가 드러나는데요. 이것을 익숙한 단어 트리로 추정한다면 열린 괄호는 R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열린 괄호를 R로 바꾸면 THR 더블대거 물음표 숫자 3H가 드러납니다. 이를 익숙한 단어 sorrow로 추정한다면 더블대거는 O, 물음표는 U, 숫자 3은 G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치환해 나가면 숨어있던 단어의 윤곽이 드러나죠. 그리고 익숙한 단어를 추론하면서 또 다른 문자의 정체를 밝혀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결국 소설 속 암호문은 의미 있는 영어 문장으로 완전히 해독되죠. 주교의 여관의 악마의 자리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북동쪽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방향으로 41도 13분 지점을 겨냥하라. 큰 가지의 7번째 동쪽 가지에 있는 해골의 왼쪽 눈에서 물체를 떨어뜨리고 그 지점에서 나무를 지나 일직선으로 50피트 나아가라. 이처럼 고대의 단순 치환 암호는 통계적 확률을 기반으로 한 수학적 추론, 단어와 문장의 특성을 이용한 언어학적 분석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황금벌레의 작가 에드거 앨런 포가 통계적 확률과 언어학적 추론을 이용해 암호를 해독한 최초의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벌레에 등장하는 해독 방식은 9세기 아랍의 학자 알킨디가 제시한 방법을 문학적으로 변형한 것입니다. 알킨디는 현대 암호 해독의 출발점이 된 인물로 평가받죠. 그는 언어학과 통계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호 해독을 감각의 영역이 아닌 수학적 분석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알킨디는 어떤 언어로 작성된 긴 글에서는 각각의 문자들이 일정한 통계적 비율로 나타난다는 원리를 제시했죠.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모음 2가 매우 높은 비율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언어마다 고유한 문자 분포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죠. 이는 오늘날 확률 분포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9세기에 이미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죠. 알킨디는 단지 수학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암호문이 너무 짧으면 문자 빈도 분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문법 구조와 단어 형성 원리 같은 언어학적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죠. 어떤 문자는 함께 결합할 수 있고 어떤 문자는 한 단어 안에서 나란히 쓰이기 어렵다는 사실, 또 영어 단어에는 보통 모음이 포함된다는 사실처럼 언어의 규칙 자체가 암호 해독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킨디의 이러한 생각은 암호 해독을 수학을 넘어 언어학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란을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 문자를 세고 분석했던 이슬람 학문 전통은 알킨디의 융합적 사고를 만나 현대 암호 해독 알고리즘의 기초로 이어졌죠. 이는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시대에도 언어학, 통계학, 수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관심은 국어로 옮겨갑니다. 영어 알파벳의 빈도 분포와 비교했을 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빈도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학생들은 거대한 한국어 코퍼스, 즉 한글 말 뭉치에서 자음과 모음의 빈도를 계산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글자가 계량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순간 문자는 곧 데이터가 됩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가운데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어 음절 구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국립국어원이 공개한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합니다. 연구 방식은 다양할 수 있죠. 직접 손으로 빈도를 셀 수도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알고리즘을 구상할 수도 있으며 파이썬으로 직접 분석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 문자의 확률적 분포를 파악하면 암호문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자와 패턴을 추론해 해독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탐구는 역사 속으로 이어집니다. 1837년 미국의 화가이자 발명가 세뮤얼 모스는 전신기를 개발하죠. 점과 선만으로 소식을 전하는 이 기계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인류의 통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5세기에 창제된 한글도 19세기의 통신 기술인 전신기와 만나게 되죠. 과연 한글은 이 새로운 매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을까요? 구한말 대한제국은 전신 운영 규정인 전보장정을 제정합니다. 이 전보장정에는 한글 모스 부호 체계인 국문자모 포마타법, 즉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각각 모스 부호를 부여한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체계는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알파벳처럼 소리를 적는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에 대응하는 부호만 정해지면 전신으로 내용을 주고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죠. 대한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보 학당을 세워 전신기의 원리와 전보 송수신 방법, 그리고 외국어까지 가르치며 전신 제도를
스스로 운영할 전문 인력을 길러냈죠. 이처럼 한글은 근대 통신 매체인 전신제도와 자연스럽게 결합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점은 대한제국이 전신기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인재를 양성했다는 사실이죠. 전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까지 전신은 공적인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현진건의 할머니의 죽음과 염상섭의 만세 전에는 전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1960년대 김승옥의 무진기행에도 전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과목에서는 컴퓨터 공학적 시각이 더해집니다. 학생들은 데이터 압축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를 한글 전신 코드에 적용해 봅니다. 허프만 부호화란 자주 등장하는 정보에는 더 짧은 부호를, 드물게 등장하는 정보에는 더 긴 부호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이 원리는 기존 한글 전신 코드의 한계를 분석하고 더 효율적인 새로운 코드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영문 모스 부호는 가장 자주 쓰이는 2에 가장 단순한 점 하나를 배정하고 등장 빈도가 낮은 문자에는 더 복잡한 부호를 배정했습니다. 즉, 문자 빈도와 부호 복잡도를 반비례시키는 방식으로 정보 전달의 효율을 높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글은 어떤 방식으로 부호화되었을까요? 한글 전신 부호는 훈몽자회에 제시된 한글 자모 체계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는 자모 체계의 원리에 맞춰 구성되었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죠. 한글 자음과 모음의 실제 사용 빈도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탐구를 마친 학생들은 기존 한글 전신 코드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부호 체계를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제안한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인지 평가할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현행 한글 전신 코드와 대안적 코드를 비교 검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프랑스는 변별력을 상실한 대입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전문 교과 융합 구술 시험인 그랑토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탐구 발표 때 그랑토라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2명의 심사관 앞에서 10분 동안 서서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앉은 상태에서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이어가죠.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학생이 탐구 내용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과 지식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그랑토랄은 5개의 기준을 4점 척도로 평가해 총 20점 만점으로 채점합니다. 또한 같은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학생들끼리 모여 학술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학술 토론 방식이 링컨 더글러스 토론입니다. A팀이 발표하면 B팀이 평가하고 다시 A팀이 반박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1858년 미국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에이브러햄 링컨과 현직 상원의원인 민주당 스티븐 더글러스가 노예제도 확장을 주제로 주고받았던 선거 연설 방식을 차용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링컨과 더글러스처럼 발표, 평가, 반박을 주고받으면서 비판적 사고력, 논증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죠. 오늘 소개한 탐구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는 허프만 부호화의 원리를 적용해 현행 한글 전신 코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글 말 뭉치 속 자음과 모음의 확률적 빈도를 분석해야 했고, 학생들은 소설 황금벌레를 통해 영어 알파벳의 빈도 분석과 암호 해독의 원리를 먼저 이해했습니다. 학생들은 소설 속 주인공의 추리를 따라가며 수학과 언어학을 활용해 암호를 푸는 알킨디의 빈도 분석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죠. 학교에서 배운 교과 지식은 시험이 끝나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융합 탐구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정보 과목이 서로 분리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언어 구조를 탐구하고 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역사 자료를 해석하고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쉽지 않은 융합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냈다는 성취감을 얻게 되죠. 이러한 탐구 경험이야말로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요?